사랑이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순간 한국인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 만세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써나가고 있는 소설이 바로 만세전이었다. 1920년대 한국의 시는 한용운과 김소월, 걸출한 두 시인을 통해서 한국 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게 됐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없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민입니다. 인문학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 한국 현대문학을 말하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930년대 한국 문학, 특히 이 시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문학운동과 연관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탄생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3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식민지 상황 속에 한국이 처해져서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 식민지 상황이라는 아주 간고한 현실 속에서 한국 문학이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만주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고, 나중에 그 전쟁은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점차 더 고조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한국에 대한 사상적 탄압과 억압이 점점 더 심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민족이나 사상이나 또는 계급적 어떤 투쟁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집단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모든 문학운동을 전부 다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상적 탄압이 아주 강화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외형적으로 억압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어떤 단체를 만들 수도 없었고 하니까 작은 소규모의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인, 작가들이 너댓 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작은 문예 동인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소그룹 운동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도 이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중요한 잡지가, 동인지가 시문학이라든지 삼사문학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또는 구인회라는 서클에서 만든 뭐 시와 소설 같은 그런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잡지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적인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사실은 1930년대에 한국 문학에 등장한 그 작가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전문적으로 일본에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한국에서 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예컨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이광수나 염상섭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시인 김소월 같은 경우도 다 1급의 작가이고 시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30년대 소그룹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일본의 유명한 대학에서 직접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이나 불란서 문학이나 독일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 그런 외국 문학을 직접 일본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 문학을 전공한 작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서구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 문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서양의 새로운 문학 운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의 등장이야말로 한국 문학이 1930년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새롭게 등장한 문인들에 의해서 1930년대 우리가 넓은 의미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이 정착됐는데, 이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학이 더 이상 어떤 계급적 이념이나 민족의식과 같은 그런 어떤 문학 외적인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속성과는 다른 문학 자체가, 또는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미적 자율성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언어 미적인 어떤 가치나 중요한 특징들, 이런 것을 제1의 목표로 삼는 문학이다. 그것을 그 당시에 비평가들은 순수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학의 자율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문학의 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문학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단체나 조직에 가담할 수가 없게 되니까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개인주의적인 예술적 성향도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이 됐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 사회 역사의 변화와 어떤 목표를 향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그 자체가 문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고, 그래서 1930년대 문학의 경우에는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어떤 격변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잔잔한 개인들의 도시의 일상을 그려내는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상성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 일상성을 추구하는 문학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1930년대의 새로운 모더니즘 문학 운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한국적인 모더니즘 운동의 특징을 시와 소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시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과거의 1920년대 시, 김소월이나 한용운의 시, 또는 이상화 같은 그런 시인들의 시를 보면은 자기 감정을, 폭발적인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아름다운 꽃과 시인이 자기 감정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겁니다. 또 자연에 속해 있는 어떤 대상물을 보면 그 자연적인 대상을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일성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대상과 시적 자아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게 서정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것을 사랑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감정을 거기에 그대로 실어 놓으니까 대상과 주관적인 감정이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930년대 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절제하고 대상은 있는 그대로 그려라. 그래서 대상과, 시적 대상과 시인과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 주관적인 감정이 숨겨지는 그런 독특한 효과를 나타낸 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작품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런 것이 아주 특이한 변화의 하나가 됐습니다. 게다가 개인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니까, 집단이니 계급이니 하는 문제보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개인의 삶과 개인의 존재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개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면 의식을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가,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이 작품을 그리는데 개인의 내면 의식을 그리는 소설들을 많이 쓴다. 사건은 없고 주인공이 혼자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작품 속에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언어와 문체와 기법을 통해서 한 작품을 완벽하게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에 대한 관심을 더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930년대 한국 문학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무렵에 이 서울이라는 경성이라는 도시가 근대적인 도시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서울 4대 문안을 도시의 중심으로 만들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라든지 을지로라든지 하는 그런 길들이, 중요한 길이 다 1920년대 후반에 근대적인 도시 경성을 일본이 도시의 교통망을 다 깔고 건축물을 전부 설계하고 이렇게 재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던한 도시, 아주 현대적인 도시 경성,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활 풍속도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적인 그런 패션이라든지 또는 삶의 방식 같은 게 한국 서울에도 경성에도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생활 속에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도시적인 삶, 도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30년대 소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시 가운데서도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1930년대에 한국 시단을 이끌었던 이 천재적인 시인은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일상적인 행복이라는 거 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예술적인 가치,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독특한 도시적인 감각, 박태원식의 모더니티였습니다. 1930년대의 한국 문학이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모더니즘의 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문학적인 변화의 맨 앞자리에 서 있던 그런 문학인 가운데 시인 정지용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지용의 대표 시 한두 편쯤은 다 기억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사람이 썼던 향수라고 하는 시는 대중적인 그런 가요로 만들어져서 널리 불려졌기 때문에 정지용보다도 향수라는 노래를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미 시작 활동을 해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말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일본 시인들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20년대 후반에 그 일본어로 썼던 시들을 한국어로 다시 발표를 해서 한국문단의 시인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에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든 시문학이라는 동인지는, 이것은 한국에서 이 현대적인 시의 등장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고, 이 시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일으켰던 새로운 시운동이,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모더니즘 시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한국 시단을 이끌었던 이 천재적인 시인은 그러나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45년에 해방된 이후에 좌우의 갈등이 아주 심화될 때 그가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는 좌파 문학단체에 가담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서울에 그냥 남아 있었지만은 이런 전력 때문에 좀 곤경을 당하기도 했는데 6.25 전쟁 때 인민군대에 내려와서 그를 그냥 끌고 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납북 사건 때문에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문학사에서 한동안은 제대로 거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의 현대시를 오늘날 같이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시인을 한 명만 꼽는다면 당연히 1930년대 정지용을 꼽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 세 시인을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 사이에 시단에 데뷔시킨 사람이 바로 정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목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에서부터 출발해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런 시인들로 그 시적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적인 재능을 인정한 많은 후배 시인들이 1950년대 후반기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했고, 그게 전후 한국 시의 한 흐름을 잇는 중요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지용의 시가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중요한 경향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의 특징들을,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대상을 보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아주 감각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이 절제된 언어, 이런 것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시를 쓴다 해서 회화적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시를 쓰는데 그 시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정밀하게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구현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 시를 하나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정지용의 대표시 가운데 하나인 유리창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정지용이 젊었을 때 그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직후에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그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려낸 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를 쓰는 시인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방 안에 서 있고, 밤에 방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시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심정일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엇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중간 부분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리고 마지막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막힌다고 하는 이 대목, 아주 절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산새처럼 날아간 건 딸을 상징할 텐데, 사실은 딸이 밤하늘에 별이 돼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된 감정, 이것이 모더니즘 시의, 한국적 모더니즘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정지용이 바로 그런 것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대상일 뿐이지 시적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켰던 것이 바로 정지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자연에 대한 발견이 특히 정지용의 후기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면은, 소설의 경우는 시와는 다르게 더 독특한 도시적인 감성이 진하게 드러난 그런 새로운 소설들을 1930년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특이한 작가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태원은 한국적 모더니즘 소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191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일본 유학을 통해서 문학에 접했고,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1930년대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193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가장 흥미롭게 그려낸 작가가 바로 박태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려냈던 소설 가운데서 특히 그가 이 구인회에 가담한 후에 발표했던 작품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1934년에 썼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937년에 발표한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서울 시내 전체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하루 동안의 그 행적을 추적한 소설인데,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은 청계천변에서 도시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고 그 변화된 모습들을 아주 흥미롭게 사파적으로 그려낸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서울 1930년대라고 하는 이 특징이 박태원의 소설에 너무 흥미롭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박태원의 경우에도 해방 직후에 서울에 남아있다가 1950년 전쟁 당시에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박태원은 북에 끌려가서 숙청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역사소설 유명한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북한에서는 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로 치는 그런 역사소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에서 다 인정을 받는 작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박태원인데, 그가 썼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라는 이 중편 소설, 뭐 단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설을 보면 이들이 썼던, 특히 박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모더니스트 소설가들이 추구했던 소설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1930대 경성이라는 도시가 근대적인 도시가 됐다는 얘기를 앞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근대적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문제성을 당시에 작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1930대 도시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의 삶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재들을
소설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도시적인 감각, 이것이 박태원이 그의 문학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박태원식의 모더니티였습니다. 모더니티라는 말은 우리가 현대성 또는 근대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하는데, 소설을 통해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도시적인 감각 또는 도시적인 어떤 제도나 생활 관습, 풍습 같은 것, 패션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문학 속에서 모더니티라는 이름으로 재현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소설이 박태원의 소설이었다.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태원의 호가 구보인데 작가 자신 구보를 내세워서, 구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그가 아침에 집을 나와서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저녁 늦게,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하루 동안의 얘기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도시를. 그런데 그 집이 원래 박태원이 살고 있던 집이 무교동 근처였는데 거기서 집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로 종로 2가에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인이 만든 유명한 백화점이 화신상회라고 하는, 나중에 해방 후에 화신백화점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백화점이 있고, 그 백화점 앞을 구경하고 전차를 타고선 종로 4가 5가 동대문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을지로 동굴에서 쭉 전차를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본정이라고 하는 명동 입구 근처에서 차를 내리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고 거기서 다시 전차를 타고 남대문역, 지금 서울역입니다. 서울역까지 가서 그 서울역 대합실 근처에 카페,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작가가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좋은 소설을 내가 쓰겠다. 정말 기가 막힌 소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하고 끄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그한테 부담을 주었던 것은 행복이라는 거였습니다. 삶의 행복이 도대체 뭘까? 자기 어머니가 계속 너는 도대체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장가도 안 갈고 취직도 않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제발 좀 내 친구들처럼 빨리 결혼하고 직장도 갖고 돈도 좀 제대로 벌어보고 그래봐라.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어때 이렇게 사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상적인, 어머니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행복이라는 거 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예술적인 가치, 소설 쓰기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장소를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또는 그가 본 것들은 1930년대 한국의 돈벌이, 금광 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기를 황금광 시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을 캐야 된다. 노다지를 캐야 되겠다. 이런 날뛰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너무 젖어 있다. 도시에 서 있는 화신상회라는 신식 백화점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그런 소비재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드나드는 게 가장 부러운, 거기 가서 쇼핑하는 게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이런 걸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선은행, 한국의 경제를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곳 앞에 지나가면서 한국인들이 저 돈 때문에, 저기서 만들어내는 돈 때문에 결국은 모두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라는 게 정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문을 붙이고 되묻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박태원의 소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박태호는 자기 소설을 통해서 1930년대 도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또는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더니티의 문제성이 뭔가 이런 것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면모가 소설가 구보시 1일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상이 이걸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상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날개를 쓰면서 문단 비평가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시작했죠. 양손 번쩍 들고 겨드랑이에 인공의 날개가 있던 자리, 거기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날개를 통해서 이상이 그려내고 있는 이런 개인의 욕망, 당시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욕망으로 환치될 수 있다. 이상이라는 천재적인 문학인의 활동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문학인들은 시인은 시만 쓰고 소설가는 소설만 쓰는 것을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와 소설 사이에 굉장한 간격이 있고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 벽을 허물어 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시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화제작을 만들어냈고 소설도 대단한 1급의 작품들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장르의 경계를 일찍 무너뜨린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문학이 1930년대 정지용, 박태원 같은 걸출한 소설가와 시인을 만난 뒤에 이상과 같은 인물을 또 배출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수준이 완전히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국 문학이 늘 서양 문학을 뒤따라오고 그걸 모방하고 그걸 쫓아가기에 바빴다, 추종하기에 바빴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배운 서양을 따라가기에 바빴었는데 1930년대 이들의 작품은 이 시기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에서 나온 다른 작품들과 대비해봐도 조금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실험을 했던 작가가 바로 이상과 같은 인물이죠. 이상은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대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꿔놓은, 사물을 보는 태도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특이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기,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상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상이 썼던 유명한 오감도라는 시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오감도라는 말은 까마귀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기 때문에 사물은 작게 보이고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감도에서 구현한 이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이상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시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노래하고 하는 게 시였는데 그런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상의 파격적인 오감도 작품들을 보면은 이건 오감도 시 제1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감도 시 제2호,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 쓴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오감도 시 제4호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숫자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독자들이 읽을 수 없는 시라고 막 항의를 하면서 이게 무슨 시냐 했습니다.
이상이 이걸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는 시가 아니고 이상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들은 새롭게 시적 감각을 새롭게 번역시킨 시였는데 그걸 보는 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포이츄리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하는 겁니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읽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 보이는 이미지가 무엇과 비슷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보는 시를 읽으려고 하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연구자들이 이상이 만들어낸 최대의 난해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난해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거기서 받는 인상을 적어내면 되는 것이었죠. 사실은 이상 자신이 쓴 이런 작품들은 병들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특이한 자의식, 자기 진단 같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시에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을 계속 연속으로 내렸었는데 맨 앞쪽은 1이고 맨 끝머리는 0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진단 0대 1 진단을 해보니까 0과 1로 진단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수학에서 0은 없음, 1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가 1931년 10월 26일 병원에서 폐 한쪽이 완전히 기능정지당했다는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런 시를 썼어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제로다. 양쪽이 다 1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게 나의 처지다. 얼마나 병든 육체가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이상은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게 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단한 사람은 책임의사가 이상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이 시에서 1, 2, 3, 4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비춰본 것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언제나 뒤집혀 보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표시했던 것이죠. 이상은 이런 유형의 아주 특이한 보는 시를 실험하면서 시를 썼기 때문에 오감도란 시는 독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15편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1930년에 다시 소설에 도전해서 새로운 소설 날개를 썼습니다. 이 날개를 쓰면서 문단 비평가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시작했죠. 날개는 좁은 골방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주인공이 나를 계속 바깥으로 못 나오게 억압하는 아내와의 사이의 갈등을 겪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나한테 감기약이라고 주고 있는 아스피린을 나중에 아내가 밖으로 나간 뒤에 아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스피린이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잠재우는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는 나를 억압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소설의 장면은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꼭대기 올라가서 양손 번쩍 들고 겨드랑이에 인공의 날개가 있던 자리, 거기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그 일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얘기가 그려지는 셈입니다. 닫혀있는 공간, 어두운 골방이 소설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런 일상의 감옥을 얘기한다면 마지막 장면의 날개는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생활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속성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게 아내이겠죠.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밖으로 나들지 못하도록 계속 일상 속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이 갈등을 아주 특이하게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통해서 이상이 그려내고 있는 이런 개인의 욕망, 이 탈출의 욕망은 사실은 당시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욕망으로 환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문학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학적 감각을 독자들한테 요구하고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그걸 변혁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변혁을 통해서 한국 문학이 한 단계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운동은 식민지 근대의 후진성에 늘 빠져있던, 그리고 늘 서구 문학의 뒤를 따라가던, 모방을 통해서 서양 문학을 배우려고 했던 그런 한국 문학의 초창기 역사에서 이제 완벽하게 당대 서구 문학의 수준과 같은 수준을 담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문학으로 진일보한 그런 새로운 문학을 바로 이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인들이 만들어 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라든지 박태원이라든지 정지용 같은 시인들은 뒤에 오늘날 서양에 번역돼서 알려지면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산출된 문학의 수준이 이 정도냐 하고 서양의 문학인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훈 선생의 장편 소설 광장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억압하고 감시하는가. 북한에서의 삶의 실상을 흥미롭게 그려낸 소설이 카인의 후예다 하는 것입니다. 태백산맥 같은 소설이 나오면서 이념적으로 상당 부분을 열어줬습니다. 비판적인 의식을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적 상상력이 이 소설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